잘 됐네, 박 선생님. 건물이 두 채래. 그 나이에 얼마나 더 사시겠어? 너 로또 맞은 거야. 80살 건물주 할아버지가 저에게 고백했다는 얘기를 하자 친구 명희가 제게 한 말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혼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노인복지관 노래교실에 가보자며 손을 잡아 끌었죠. 무심코 따라간 그곳에서 건물주라는 80살 박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며칠 후 식사를 하러 가던 중 박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119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미한 뇌경색이라며 제가 빨리 대처해서 큰일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박 선생님의 아들은 저에게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라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박 선생님과 더 가까워졌고 한 달 후 박 선생님은 저에게 조심스레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친구 명희는 적극적이었어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절대 놓치지 말라고 부추겼죠. 그렇게 결국 저는 80살 박 선생님과 재혼을 했고 박 선생님 집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주변을 걸을 때 상가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박 선생님이 다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3개월 후에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박 선생님 아들이 찾아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들은 차갑게 거절했죠. 당신 같은 할머니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아요?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사람이 한 트럭이에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 몇 달 만에 요양병원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죠. 70살에 80살 남자와 재혼한 게 그리 큰 죄인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서현숙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요양보호사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달려서 작년부터는 집에서 쉬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낮잠 자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사느라 명절 때나 얼굴 보고 친구들도 다들 손주 보느라 정신없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명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가, 너 맨날 집에만 있지? 나랑 노인복지관 노래교실 가자. 처음엔 귀찮아서 거절했어요. 노래도 잘 못하는데 뭐하러 가나 싶었죠. 하지만 명희가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온다면서? 결국 모지기는 척 따라갔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대부분 6070대 할머니들이었는데 할아버지들도 꽤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목소리가 크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찔레꽃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다들 따라 부르는데 저도 어느새 흥에 겨워 같이 부르고 있었어요. 1시간쯤 노래를 부르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명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죠. 명희도 반갑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멀어진 후에 제가 물었어요. 누구냐고 하니 명희가 귓속말로 대답했죠. 건물주 박 선생님. 건물이 두 채나 있대요. 시내에 있는 5층 건물이랑 저기 보이는 3층 건물도 다 그분 거라고. 건물주라니 부럽더라고요. 저는 연금 받아 겨우 생활하는데 말이죠. 3일 후 또 노래교실에 갔습니다. 이번엔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우연히 박 선생님 옆자리였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노래를 부르는데 할아버지는 못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강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사를 알려주고 크게 부르니 박 선생님도 제 목소리를 듣고 따라 하시더군요. 수업이 끝나고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사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수업 잘 들었어요. 제가 점심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명희가 옆에서 팔꿈치로 쿡쿡 찌르더라고요. 가자는 신호였죠. 그래서 셋이 함께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선생님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셨죠. 박동철이고 올해 80살이라고.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 하나 있는데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80살이라니 놀랐어요. 겉모습은 70대 초반으로 보였거든요. 어머,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저희랑 친구인 줄 알았어요. 박 선생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참 편안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노래교실에 갈 때마다 박 선생님은 꼭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서로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릴 정도가 됐죠. 수업 후엔 가끔 차도 한잔하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요일 노래교실 가는 날인데 명희가 손주 돌잔치라서 못 간다고 했어요. 혼자 가기가 망설여졌지만 이미 습관이 돼서 갔죠. 역시나 박 선생님은 제 자리를 비워두고 계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노래를 부르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오신 것 같은데 점심 같이 하실래요? 혼자서 박 선생님과 밥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괜찮다고 했는데 박 선생님이 계속 권하시는 거예요. 맨날 도와주시는데 밥 한 끼가 뭐가 미안하냐면서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복지관 근처 삼계탕집으로 가기로 했죠.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선생님이 손주들 자랑을 하시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그런데 식당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습니다. 박 선생님의 발걸음이 갑자기 느려지더니 멈춰 서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얼굴이 창백해지셨더라고요. 순간 박 선생님이 그대로 툭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옆에 있어서 붙잡아 드렸지만 이미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노인복지관 앞인데요. 80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박 선생님을 평평한 곳에 눕혔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떠올랐죠. 옷깃을 풀어드리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숨은 쉬고 계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어드렸어요.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5분쯤 지나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어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박 선생님 옆에서 계속 손을 잡아드렸어요. 병원까지 가는 그 10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바로 박 선생님을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다행히 30분쯤 지나니 박 선생님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셨다고 간호사가 알려주더군요. 검사를 마치고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계신 박 선생님을 봤습니다. 아까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박 선생님도 저를 보시고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때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아들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분이었죠. 헐레 벌떡 뛰어온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의사를 찾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CT를 찍어봤는데 다행히 출혈은 없고 아주 경미한 뇌경색이라고. 응급처치가 빨라서 큰일은 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저를 발견했어요. 박 선생님 옆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아버지께 물었죠.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박 선생님이 힘겹게 대답하셨어요. 노래교실에 같이 다니는 서현숙 여사님이야. 이분이 나를 살렸어. 이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들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어떻게 응급처치를 그렇게 잘하셨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뇌졸중을 앓다가서 잘 알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5년 일했거든요. 아들이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아버지를 구해주신 은인이라면서요. 시간이 늦어서 저는 자리를 뜨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왔으니 이제 안심이 됐거든요. 일어서려는데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거절했지만 꼭 받으라고 하셔서 결국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박 선생님 생각이 계속 났어요. 괜찮으실까? 잘 회복하실까? 그래도 아들이 효자인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2번씩 노래교실에 갔지만 박 선생님은 나오지 않으셨어요. 항상 제 옆자리에 앉으시던 분이 안 계시니 허전했습니다. 혹시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건 아닌지 걱정도 됐고요. 명희도 가끔 물어봤어요. 박 선생님은 왜 안 나오시냐고. 저도 모르겠다고만 했죠. 연락처를 알긴 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좀 그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박 선생님이었어요. 서 여사님, 박동철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밝아졌죠.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다고,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몸은 다 나았는데 아들이 걱정해서 못 나가게 한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면서 시간 되시면 집으로 놀러 와달라고 하셨죠.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남의 집에 혼자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명희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가보자고, 건물 구경도 하고 좋지 않냐고요. 그날 노래교실이 끝나고 명희와 함께 박 선생님 집으로 갔습니다. 주소를 받아서 찾아갔는데 정말 번듯한 상가 건물이더라고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 5층이 박 선생님 집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어요. 거실엔 박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들 내외도 와 있었습니다. 차를 준비해 놨다면서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다들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선생님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노래교실에 가고 싶어도 아들이 말려서 못 갔다고 하소연하셨죠.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것도 다 인연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박 선생님은 그 말에 크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어요. 마치 자식이 허락이라도 해준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 일어났습니다. 더 있다 가라고 했지만
저녁 준비도 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현수가 박 선생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잘해봐라. 무슨 소리냐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명희는 계속 떠들었어요. 뭐가 이상한 소리야? 건물주야. 건물주. 너 인생 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나이 70에 무슨 인생을 펼친다는 건지.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박 선생님네 집이 정말 좋긴 했어요. 5층 전체를 쓰는 넓은 집, 시내가 보이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아들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전화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죠. 아들은 부부가 약속이 있어서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기 걱정된다며 저녁까지 함께 있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차례는 꼭 하겠다고 했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박 선생님이 혼자 계신다는 게 걱정되기도 했고, 그동안 받은 은혜도 있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점심때쯤 박 선생님 댁에 도착했어요. 박 선생님은 저를 보시자 얼굴이 환해지셨죠. 아들 부부는 곧 나가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부탁하고 갔습니다. 박 선생님과 단둘이 남으니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젊었을 때 사업하던 이야기,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도 들었죠.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재료가 많더라고요. 박 선생님께 뭘 드시고 싶으냐고 물으니 잡채가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침 재료가 다 있어서 정성껏 만들었죠. 정말 맛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해주던 것보다 더 맛있네요. 박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게 즐거웠어요. 저녁 9시가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전화를 하니 지방에서 올라오는 중인데 차가 막혀서 늦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박 선생님이 미안해하시며 먼저 가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두고 가기가 걱정됐거든요. 뇌경색을 한 번 겪으신 분을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서 여사님이 아들보다 나아요. 아들은 맨날 놀러 다니기 바빠서. 박 선생님이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자식이 있어도 외로우신 것 같아 마음이 짠했죠. 밤 11시가 되자 박 선생님도 피곤하신지 주무시어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담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낯선 곳이라 잠이 올까 싶었는데 피곤해서인지 금세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침에 왔습니다. 며느리도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아들이 봉투를 내밀며 수고비라고 하는데 저는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꼭 받으라고 해서 나중에 보니 2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몸살이 났어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자서 그런가 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노래교실에 갔어요. 복도에서부터 박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드시더니 제 옆자리에 앉으셨죠. 아들이 말리는 거 겨우 뿌리치고 왔어요.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소년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박 선생님이 더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데 영희가 눈치껏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무슨 약속이 있다면서요. 결국 박 선생님과 둘이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주책 맞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혹시 저 어떠세요? 순간 멍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서요. 아프고 나서 집에 있는데 계속 서 여사님만 생각만 났어요. 아들 말처럼 정말 인연인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70평생 이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박 선생님이 제 침묵을 오해하신 것 같았어요. 괜히 쓸데없는 말 했네요. 미안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박 선생님 생각을 했습니다. 정인지 연민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분명 좋은 분이시고 함께 있으면 편하고 즐거웠죠. 하지만 80살이신데 10살이나 많으신 분과 만난다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노래교실 가는 날이었어요. 박 선생님을 마주하기가 불편해서 명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은 못 간대요. 명희도 눈치챘는지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죠. 뭐, 박 선생님이 고백했어? 대박. 명희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잘 됐네. 박 선생님 건물이 2채야.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어? 10년이면 그 건물이 다 내 거가 되는 거라고. 명희의 말이 너무 속물적이라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죠. 너 지금 연금 받으면서 빠듯하게 살잖아. 그 집에 들어가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리고 너도 혼자 지내기 외롭잖아. 이건 로또 맞은 거야. 명희는 계속 설득했어요. 박 선생님이 좋은 분이고 아들도 좋은 사람 같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어요. 밤에 혼자 TV 보고 혼자 밥 먹고 아플 때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박 선생님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경제적 걱정도 덜 수 있고 나이가 나인 만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마음 가는 대로 해보자. 결국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노래교실로 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손사래를 치셨어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는 잊어주세요. 제가 주책이었어요. 머쓱해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박 선생님 생각 많이 났어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환해지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정말 인연인가 봐요.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 선택이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저희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노래교실은 그만두고 거의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들도 저를 무척 좋아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건강해지셨다고 고마워했죠. 표정도 밝아지시고 자기들도 마음이 놓인다면서요. 그러면서 두 분 언제 합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박 선생님이 아버지가 재혼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대환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날 밤 박 선생님이 진지하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남은 인생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먼저 자식들에게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터라 1년 만에 다 같이 모인 거였죠.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불렀냐고,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죠.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재혼할 생각이라고. 너희들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셔서 걱정했는데 잘 됐다고요. 그런데 딸이 물었죠. 할아버지가 몇 살이냐고. 80살이라고 하자 순간 자식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80살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그 나이면 간병만 하다 끝날 것 같다며 걱정했죠. 엄마가 고생만 할 거라고, 그냥 지금처럼 만나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아이들을 보며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터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이 건물을 2채 가지고 계셔서 생활비 걱정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이 집을 팔아서 너희들한테 나눠줄 생각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자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더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이득을 생각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자식들 허락을 받았다고 전했더니 박 선생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제가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2억에 팔렸는데 약속대로 아들과 딸에게 7,500만 원씩 주고 저는 5천만 원만 가지고 새 삶을 시작했죠. 이사하는 날 많은 이웃이 수근거렸어요. 70살에 80살 노인네랑 재혼한다고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시선이 불편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박 선생님 집은 5층 전체를 쓰는 넓은 곳이었어요. 시내도 보이고 집안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웠죠. 평생 좁은 아파트에서만 살던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이사한 후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건물 주변을 걸을 때면 상가 사람들이 인사를 했는데 박 선생님께는 사장님, 저한테는 사모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평생 서민으로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식당에 가면 주인이 직접 나와서 안내했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더 친절했어요. 하지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눈빛들. 특히 복지관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놓고 수근거렸어요.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차를 마셨고 장도 보러 갔죠. 혼자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 걱정이 없어진 게 컸습니다.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던 때와는 천지 차이였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었어요. 가끔 생각했죠. 이 선택이 맞았을까?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한 게 아닐까? 하지만 70살에 무슨 낭만을 찾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을 주셨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둘이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가보니 박 선생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또 뇌경색이구나. 지난번 경험이 있어서 바로 알았죠.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상태가 안 좋다며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해외여행 중이라 못 온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3일 동안 병실에서 박 선생님을 돌봤어요.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잤고, 낮에는 식사 도와드리고 운동도 시켜드렸죠.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원 수속을 하는데 병원비가 120만 원이나 나왔어요. 박 선생님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일단 제가 가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요. 그날 이후 박 선생님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걸음도 느려지고 말도 어눌해졌죠.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박 선생님을 돌봤어요. 식사 챙겨드리고, 약 먹여드리고, 운동도 도와드렸죠. 요양보호사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왔어요. 해외여행 갔다 왔다면서 뭔 일이냐고 물었죠.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낯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뭘 하나 봤더니 집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걱정돼서 CCTV를 설치해서 자기 집에서 보겠다는 거였죠. 이런 일은 미리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버지 집 보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24시간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는 집에서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옷 갈아입을 때도 신경이 쓰였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박 선생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 나가는데 생활비를 안 주신다는 거였어요. 아프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좋아지시면 달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박 선생님은 조금씩 좋아지셨고, 저도 CCTV에 어느 정도 적응했죠. 그런데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이 없다고 했더니 딸이 따졌어요. 그 할아버지 부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분한테 부탁해보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계속 전화했어요. 애들 학원비도 밀렸다고, 남편 사업도 어렵다고. 결국 저는 박 선생님께 말할 수 없어 남은 비상금 중 3천만 원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1,000만 원도 안 남았죠. 생활비와 병원비, 약값이 계속 나가는데 2달 넘게 생활비를 못 받으니 불안했어요. 결국 박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요즘 돈이 많이 나가는데 지난번처럼 생활비로 200만 원씩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이 미안해하시며 아프서 깜빡했다고, 밀린 것까지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셨어요? 당황한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몇 달째 생활비를 못 받아서 달라고 했다고요. 확실하냐고 되묻기에 맞다고 했죠. 아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요즘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돈 받아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은 콧방귀만 뀌고 나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미안하다며 돈을 주셨지만 저는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도둑 취급하는데도 아무 말 못 하시는 게 야속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돈 걱정은 없다고 했는데 생활비 달라는 말도 눈치 봐야 하고 24시간 감시받고 아들한테는 도둑 취급받고 세 달이 지나고 박 선생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셨어요. 겨우 부축해서 일으켜 앉혔지만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실 정도였죠. 말씀도 더 어눌해지셨고 가끔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뇌경색이 재발한 것 같다며 이제는 집에서 돌보기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했죠. 박 선생님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병원으로 온 아들은 아버지를 보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3개월 만에 이렇게 됐냐고, 옆에서 뭘 했냐고 따졌어요.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박 선생님 곁에서 간호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뇌경색이 재발한 게 내 탓이냐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 맞받아쳤죠. 아들은 콧방귀를 뀌며 박 선생님을 휠체어에 태워 데리고 갔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겠다면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돌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 있으라고만 했죠. 박 선생님이 떠나는 걸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인지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예감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맡고 있어서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지냈어요. 넓은 집이 텅 비어 있으니 더 쓸쓸했죠. 매일 박 선생님께 전화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선생님 아들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서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펼쳐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니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박 선생님 뜻이에요?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던 분이 갑자기 이혼을 원하신다니. 직접 만나서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기 싫어하신다고, 괜히 찾아가지 말라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박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듣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 안 해요. 제가 버티자 아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럼 이혼 소송으로 가겠다고, 사유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유냐고 물으니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CCTV 영상을 편집한 거라고 했죠. 제가 소파에서 쉬는 장면, TV 보는 장면, 전화하는 장면만 골라서 모았다고. 마치 제가 박 선생님을 방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24시간 돌봤는데 잠깐 쉬는 것까지 문제 삼다니.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또 왔어요.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며 이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부부라고, 나갈 수 없다고 버텼어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무슨 소리예요? 여긴 내 남편 집이에요.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못 믿겠으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라고 했어요.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죠. 설마 하는 마음에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어요. 건물 2채 모두 소유자 이름이 박민구.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등기 이전 날짜는 5년 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건물주 박 선생님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등기부등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할머니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아요?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할머니들이 한 트럭이에요. 그래서 5년 전에 미리 상속했다고.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없으니 괜히 소송해서 돈 뜯어낼 생각 말라고 했어요. 내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1년 전 노래교실에서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을까요? 생명의 은인이라며 칭찬하던 것도, 재혼하자던 것도 다 거짓이었나요? 70살에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는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더군요. 1년 동안 살던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곳이었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면담 허용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들이 부당하게 면회를 맡고 있으니 법원에서 허가해 줄 거라고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드디어 박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요양병원 면회실로 들어가니 휠체어에 앉은 박 선생님이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더군요. 박 선생님, 정말 이혼하자고 하신 거예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해서 이제 빈털터리예요.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이어서 말씀하셨죠. 미안해요. 당신 고생만 시키고.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쫓아냈다고, 이제 갈 곳도 없다고 하소연했어요. 박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아들한테 잘 말해볼게요. 당신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요. 30분의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시간이 다 됐다고 했어요. 박 선생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다며 울면서 저를 도와주라고 난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고요. 합의 이혼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싫으면 계속 소송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5천만 원. 제가 가져온 돈과 똑같은 액수였어요. 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당장 지낼 곳도 없고 돈도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1년 전 혼인 신고할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아들이 약속한 5천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앞으로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재혼한 지 1년 만에 5천만 원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방을 구했어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전세도 어려웠죠. 결국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좁은 반지하 방에 짐을 풀면서 계속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잘 살겠다고 80살 노인네랑 결혼을 했을까. 그리고 명의가 떠올랐어요. 건물주라고, 로또 맞은 거라고 부추기던 명의. 물론 결정은 제가 한 거지만 그래도 원망스러웠죠. 자식들도 야속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다가 돈 준다니까 찬성했던 것들.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끝까지 말렸어야지. 하지만 누굴 원망할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려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70살에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병원비라도 크게 나가면 금방 바닥날 텐데. 동네 식당과 마트를 돌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들 거절했어요. 겨우 새벽 청소 일자리를 구했죠. 월 150만 원. 적지만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청소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건물주 사모님이었는데 지금은 새벽에 남의 건물 바닥을 닦고 있다니.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여느 날처럼 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옆엔 아들이 있었죠.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박 선생님도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벌레 보듯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확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밀었죠. 박 선생님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려 하셨지만 아들이 막았습니다. 저도 인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죠. 그저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끝이었습니다.